여러분, 숫자 3개만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99%, 15년, 그리고 116배입니다. 첫 번째 숫자 99%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사오는 철광석의 비율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 땅에서는 철광석이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15년은 한국의 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철강 경쟁력 1위를 지켜온 기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6배는 1973년 처음으로 쇳물을 뽑아냈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진 수치입니다. 자원이 1%도 없는 나라가 자원 부국들을 전부 제치고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이 마법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히 이 기업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15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2025년에는 전 세계 철강사 중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강 끝판왕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기적 같은 역전극의 비밀을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196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난 지 막 1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62년 한국의 명목 GDP는 27억 달러, 1인당 GDP는 고작 103달러였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막 벗어나려는 단계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갑자기 제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철소가 아니라 일관 제철소였습니다. 철광석을 녹여서 완성된 강판까지 한 공장에서 다 만들어내는 당시 기준 세계 최첨단 시설입니다. 세계은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세계은행은 1968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국이 거대한 제철소를 짓기에는 너무 이르며 기계공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아직 제철소 지을 형편이 안 돼. 그냥 옷이나 가발이나 만들어 팔아. 굉장히 모욕적인 평가였지만 사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철소를 운영하려면 철광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는 철광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99% 이상을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게다가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5개국 8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한국제 제철 차관단 키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들조차 1969년 4월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며 해산해버립니다. 서방 세계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쏟아붓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자금이 어떤 돈인지 아셔야 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돈인데 식민지배 36년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 돈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피 묻은 돈, 영어로는 블러드 머니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흘린 피와 눈물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은 보상금입니다. 원래는 농업 발전이나 교육에 쓰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철소 건설에 쓰겠다고 했으니 국민적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끌어온 초기 자본금은 정확히 1억 2,37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 7,370만 달러가 무상 청구권 자금이었고 5천만 달러가 일본 수출 입은행 차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이 단순한 투자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망해도 그냥 파산 신청하고 끝낼 수 있는 일반 자본이었다면 아마 포스코라는 회사는 평범한 제철소가 됐거나 망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런 돈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피와 눈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만든 회사가 망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조상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사명감이 한국 철강 산업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감을 가장 극단적으로 체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박태준. 군 출신이었던 그는 포항제철 초대 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공사 시작과 함께 직원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만약 제철소 건설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전원 영일만 바다에 몸을 던져 속죄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이 처절한 사명감은 한국 철강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1968년 4월 1일 단 39명의 임직원이 포항 영일만의 황량한 모래밭에 사무소를 차립니다. 너무 척박한 환경이라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독일군 장군 롬멜의 이름을 따서 롬멜 하우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철강 산업의 시작은 사막 한복판이었던 겁니다. 이게 60년 전 한국 철강 산업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 4월 1일 포항 1기 착공식이 열렸고 착공 3년 3개월 만인 1973년 6월 9일 첫 쇳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3일 전설비가 완전히 준공됩니다. 첫 조강 생산량은 103만 톤, 세계 철강업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짓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이 3년 남짓 만에 해낸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포항 2기는 1976년에, 3기는 1978년에, 4기는 1981년과 83년에 차례로 준공됩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광양에 더 큰 제철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광양 1기 87년, 2기 88년, 3기 90년, 4기 92년, 1992년 10월 광양 4기 종합준공 시점에 포스코의 총 조강 생산 능력은 무려 2080만 톤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1973년 103만 톤으로 시작한 회사가 19년 만에 20배 넘게 커진 겁니다. 그것도 단 한 차례, 지연도 없이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영국, 독일의 철강 회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조 조정하고 공장 닫고 직원 자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물류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식재료가 전혀 나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는 망해야 정상입니다. 매일 비싼 배송비를 내면서 재료를 사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막 식당이 옆 동네 텃밭 식당보다 더 싸고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이겁니다. 사막 식당 주인은 도매시장에서 재료를 사지 않습니다. 직접 호주의 농장과 남미의 농장에 지분을 투자해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장 싼 가격에 직접 배달해 옵니다. 그리고 식당 바로 앞에 거대한 항구를 만들어서 배가 도착하면 재료가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옆 동네 식당은 농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식당으로 운반해야 하는데 사막 식당은 농장에서 식당까지 한 번에 배달이 되니까 오히려 더 싼 겁니다. 이게 바로 포스코가 한 일입니다. 어려운 말로 물류 아비트라지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제철소를 모두 깊은 수심의 항구 바로 옆에 지었습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벌크선이 제철소 도크에 직접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호주에서 출발한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철광석이 곧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트럭으로 실어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화물 열차로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쟁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 US 스틸은 펜실베이니아 내륙에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철강사들도 대부분 내륙에 있습니다. 이들은 광산에서
철광석을 캔 뒤 거대한 대륙을 횡단해서 공장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이 내륙 운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영어로 라스트 마일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수송 구간 비용이 전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포스코는 이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원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무기가 된 겁니다. 왜냐? 자원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항구 옆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륙 운송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뒤집혀 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료의 99%를 해외에서 사와야 한다는 약점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광산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로이힐 광산입니다. 2010년 포스코는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호주 로이힐 광산의 지분 12.5%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광산에서 철광석이 1000톤 나오면 그중 125톤은 자동으로 포스코 몫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 현재 포스코가 사용하는 철광석의 약 20%가 이 로이힐 광산에서 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포스코가 처음에 투자한 1조 5천억 원은 이미 배당금으로 회수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즉 공짜로 철광석 광산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코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곳곳에 광산의 지분을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포스코의 원료 자금률은 약 46%에서 50%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금률이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면 포스코가 사용하는 철광석 절반은 자기가 지분을 가진 광산에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2배로 뛰어도 포스코는 자기 광산 지분에서 받는 배당금이 2배로 뛰니까 결국 손해가 거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계 광산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셋 있습니다. 호주의 리오틴토, BHP, 그리고 브라질의 발레, 흔히 빅3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 철강사들이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이 빅3의 가격 협상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의 경쟁자인 광산들의 지분을 박아놨거든요. 사막의 미슐랭 셰프가 옆 동네 시장 가격이 올라도 끄떡없는 이유는 그가 이미 농장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포스코의 세 번째 무기는 다른 회사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머릿속에 박힌 완벽주의입니다. 박태준 전 회장의 일화 몇 가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970년대 어느 날 박태준 회장이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제강 공장 지하에 박는 거대한 콘크리트 파일이 있었는데 한 직원이 이걸 부실하게 시공한 게 발견됐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즉시 불도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 시공된 그 거대한 구조물을 통째로 밀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파일이 아니라 담배꽁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지휘봉을 2동강 내버립니다. 이른바 꽁초 사건입니다. 1977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발전 송비 구조물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미세한 부실 시공이 발견되자 박태준 회장은 공기지연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80% 완성된 그 거대한 구조물을 완전히 폭파시키고 다시 짓도록 지시했습니다. 다 지은 건물을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린 겁니다. 또한 박태준 회장이 90m 높이의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볼트 하나가 약간 헐거워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박힌 24만 개의 볼트 전부를 다시 점검하라고 명령합니다. 점검 결과 약 400여 개의 미세불량 볼트가 추가로 발견됐고 모두 교체됩니다. 이런 박태준 회장이 30년 가까이 모래바람 부는 현장에서 살았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폐에서 발견된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3.2kg의 규사 덩어리였습니다. 30년 넘게 들이마신 모래먼지가 폐 안에 일종의 무혹으로 굳어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폐 속에
한국 철강 산업의 역사가 통째로 박혀 있었던 거죠. 이건 지금도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결핍의 트라우마라고도 부르죠. 자원이 한 털도 안 나는 나라에서 그 비싼 원료를 사왔으니 1g이라도 낭비하면 큰일 난다는 강박이 조직 전체에 새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WSD 평가에서 포스코가 숙련 노동력 항목 만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가 어우러져서 포스코는 15년 연속 세계 경쟁력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평가에서는 기술 혁신, 가공 비용, 숙련 노동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뉴욕에서 전 세계 철강사 중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연구 헌액됩니다. 미국과 인도의 철강 거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원 0%의 나라가 자원을 가진 모든 나라를 제치고 압도적인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만약 1968년에 제철소 건설을 포기했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가격 경쟁력 절반은 포스코의 강판에서 나옵니다. 1제곱밀리미터당 100kg의 압력을 견디는 기가스틸을 일본이나 독일에서 비싸게 사와야 했다면 한국산 자동차 가격은 20% 가까이 비싸졌을 것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162도를 견디는 LNG 운반선용 특수 후판,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특수 장갑판 역시 전적으로 포스코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없으면 국방 주권도 없습니다. 1973년 이후 한국 GDP가 116배 뛴 배경에는 묵묵히 쇳물을 끓이는 용광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관세를 본격 시행하고 미국 역시 관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수소 환원 제철, 하이렉스 기술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석탄 대신 수소를 써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만 배출하는 마법 같은 제철소를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 방식보다 원료 선택폭이 훨씬 넓은 이 기술은 다시 한번 한국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 시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과 인도네시아 니켈을 확보해 세계 1위 배터리 소재 기업이 되려 합니다. 60년 전 철광석으로 이룬 기적을 이번엔 배터리 원료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자의 몫입니다. 세계은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자원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란듯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에 부딪혀 계신가요? 1968년 영일 만에 39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철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다음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